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저자 이동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 실무라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우리나라 이 성인고시학원 즉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제가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법을 한 20년 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공법이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이죠. 정착물이니까 정착물의 대표가 건축물이죠.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에다 규제를 가는 규제. 공법 보면 쉽게 이제 규제법이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토지하고 건축물에다가 어떠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이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그러면 이 공법 수업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대상이겠죠. 그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중개 실무를 하게 됩니다. 중개 실무를 할 때 이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배웠던 내용하고 실무하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매칭이 얼른 안 되나 봐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왜 그러는가? 학원에서 대부분 이제 강의하는 분들은 시험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수업을 듣는 분들도 어디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 중요 표시하고 뭐 별 표시하고 죽으라고 암기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실무하고 연결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현장에 딱 나가서 업을 해보니 분명히 배웠던 내용인데 이게 매칭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을 하다가 이게 뭔가 자기가 배웠던 내용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사실 현실은 이론과 실무가 다르지 않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내용들이 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법에 의해서 통제받고 법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배웠던 법 내용하고 현재 현장 가서 쓰고 있는 실무 내용하고는 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못 배우고 나갑니다. 일단은 시험 보기 위해서 법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이제 규칙이나 실무 지침 이런 내용까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중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다르지 않는데 사실 저도 중개 업무를 몇 년 해봤거든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은 자꾸 다르다고 느낄까?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과정을 갖다 패스를 해가지고 현장 업을 갖다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쓰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강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이런 내용을 한 번쯤 들어보고 현장 나가면 아 이론과 실무가 다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책을 쓰자라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한 3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 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개인이 준비할 때는 3년 넘게 걸렸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책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이 조민수 교수라고 하는 이제 동생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형 동생 관계인데 여기 있죠. 저하고 이 조민수 교수 이 친구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이 책을 굳혀 집필하기로 했습니다.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집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 소개 좀 먼저 하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 받아야죠. 협회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 받게 되는데 협회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실무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쩌면 만나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은 이 주식회사 부경영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서 부동산 실무도 하고 주로 이제 실무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동산 이제 이 주식회사 이 부경영은 실무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부동산 공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중개 실무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공인중개사에서는 여러분 유명하다는 방문각이나 법학원이나 에듀프로나 새롬 이런데 제가 대부분 강의를 했던 데고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법학원하고 여기는 지금 이 법학원 에듀프로 두 개에서는 지금도 제가 현재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강의를 좀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이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합격원분들이 실무를 할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 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이 부분을 갖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 무슨 내용을 배웠는가 이것보다도 먼저 이 책은 이 부동산 실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주 타겟층이 누구냐 그러면 자 표지에 나와 있듯이 처음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 이분들이 주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바로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봤을 때 내가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내가 배운 내용만 가지고 현장에서 봐도 그 접목이 될까? 그런 분들 또 내가 지금 자격증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중개업도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뭐 공장만 전문하는 분들, 상가만 전문하는 분들, 주택만 전문하는 분들, 주택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토지 중개하라 절대 못합니다. 내가 중개업을 20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20년 했어요. 그분이 20년 했으니까 내가 이래서 이번에 토지에다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 땅을 주면서 이 토지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자문가하면 그분 설명 못합니다. 이게 분야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해야 되는 이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 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개업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개를 안 했던 분들 그분들이 누군가 토지한테 자문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 그분들은 이 책 내용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에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택만 전문하는 분들은 상가 중개하라 그러면 상가는 용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부동산 공부 전혀 안 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봤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했든 취득 못했든 간에 한 번쯤 해본 분이다 그러면 책이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읽으면서 아 내가 배웠던 이 내용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분 훨씬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 처음 시작해야 될 분들 또 내가 중개업을 오래 했지만 토지에 대해서 별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책을 갖다 반드시 한번 구입해 가지고 책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아마 책 가격에 비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그런 내용 위주로 편제해 놨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제가 이런 책을 썼는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자, 이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옛날에는 9개 법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6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주로 무슨 내용을 배웠는가 하면 첫 번째 가장 해야 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편의상 국계법이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가 여기에서 우리나라 토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제일 먼저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축물에 따라 규제를 한번 봐합니까? 그러면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나라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배우죠. 이게 뭡니까?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크게 21가지로 구분을 했죠. 21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 토지 구분해서 여기서 이제 뭐 했습니까 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종류가 크게 29가지 세분하게 되면 수만 가지 되겠죠.
거기에서 이 토지에다가 이러한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건축 제한을 배웠어요. 건축 제한.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다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호텔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한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이제 배우고 그 내용 그대로 현장 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토지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음식점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우니까. 첫 번째, 그걸 먼저 배우고, 두 번째 뭘 배웁니까? 그러면, 자, 이 토지에다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 토지가 100평이면 옆으로 몇 평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평면적 제한 해가지고 뭐라 배웁니까? 건폐율 그러죠. 그 건폐율이 몇 프로인 걸 보고 위로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용적률이죠,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제일 먼저 이거 공부하죠. 우리나라 토지는 크게 21가지가 있고 21가지 토지에다 공장은 됩니다. 주택은 됩니다. 근데 숙박은 안 됩니다. 판매는 안 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 됩니다. 건축 제한, 그 건폐율, 위로 몇 층까지 쌓습니다. 용적률, 이런 공부를 먼저 하게 돼요. 이 공부하고 두 번째, 이게 끝나면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로 이렇게 도로 하나 설치합시다. 아니면 여기에다 이렇게 공원 만듭시다. 공원. 도로나 공원을 하나 조성합시다. 이랬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나 행정계획에서 도로 결정하고 공원 결정하고 그럼 이렇게 근데 이런 땅을 보고 우리가 이런 땅을 보고 뭐라고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라죠. 도시계획 시설로 딱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가 이걸 또 배우죠. 그러면서 이게 도로가 공원이 결정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을 때 무슨 효과가 나오고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이게 실효되잖아요. 실효된다. 근데 실효 시기가 이제 2020년 6월 31일부로 전부 다 실효가 됩니다.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런 토지가 중개로 나왔을 때 자, 이 토지가 지금 20년 벌써 30년이 됐는데 이 토지가 마침 중개로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토지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두 번째 배우는 내용들이 그게 우리가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 배우고 또 어떤 내용 배웁니까 하면 내가 자 여기는 산인데 산 야산입니다. 이 산을 갖다 우리가 깎아가지고 자 택지 조성해가지고 여기에다 내가 이렇게 건축했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겠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발행위 그러죠. 개발행위. 자 그러면 산을 깎아서 내가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실무 가면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산을 깎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산인데 이 산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 자연 녹지 지역에 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자연 녹지를 갖다 깎아가지고 뭐 집을 짓는다든가 저연대 지어서 분양해 봅시다. 몇 평까지 깎을 수 있을까요? 이게 형질 변경 아닙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죽으라고 함께했죠. 공인중개 공부하면서 얼마까지요? 10,000제곱미터 미만. 근데 이게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무 가서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녹지 안에서 형질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대로 씁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조례로 별도 정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규정됐으니까. 그러니까 3,000평 쉽게 생각해서 마지막 3,000평. 3,000평까지는 우리 같은 개인들도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럼 만약에 3,000평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개발법 끝나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나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도시개발법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거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요.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하나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 위주로 공부하니까 실무 가서 이게 매칭을 못 하더란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깨고 실무로 연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큰 내용들이 이런 내용 배웁니다. 우리나라 토지가 어떻게 구분됐고 거기서 어떤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그 시설 결정 어떻게 결정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이런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개발행위가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 토지인지 안 나오는 토지인지
허가가 난 땅하고 안 난 땅하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요. 허가가 안 난 땅을 사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팔게 되면 엄청난 거기서 개발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런 절차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국토계획법도 주로 그런 걸 배우고요. 두 번째, 근데 신도시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법은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인데, 자, 신도시는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할까가 그게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자연녹지지에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개발행 허가를 하지만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행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뭐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이 토지를 전문하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아파트 부지 구해달라 이런 의뢰 받거든요. 땅 중개하면서 전혀 못하는 그런 중개사무소는 의뢰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땅 중개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이 지역에서 어디 공인중개사무소 잘한다 그러면 그런 의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땅 중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아파트 부지 찾아달라 이 정도 의뢰는 받아야 돼요.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 지을 땅을 머릿속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찾는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주상공은 면적도 작고 소유자도 많고 이거 사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자연녹지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아파트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연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면 되잖아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잖아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자고 우리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잖아요.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해가지고 구역 지정해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거창한 신도시 막 일기 신도시 그런 생각은 안 되죠. 도시개발법에서 물론 큰 신도시 있지만 우리 중개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아파트 부지 만드는 거 그것도 하나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 되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자 아파트 부지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데 그걸 갖다가 실무로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주 대책이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의 이주 대책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싹 뺏어가게 되면 내 주택 생활의 터전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주 대책을 만들어 줄 건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 끝나고 실무를 하게 되면 신도시에 실무하게 되면 신도시가 처음 조성되면 뭐 이주자 택지, 생활용지 택지, 협의양도 택지 해가지고 이택, 생택, 협택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환지에 관한 배우죠. 환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환지 배우면서 체배지 이런 말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배우는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학습을 하고 세 번째 배우는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여기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하면 주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항상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방식 전면 철거까지 쫙 하고 막 아파트 고층 아파트 지어서 다시 입주시키는 이거 싫어합니다. 왜 그러는가? 옛날에는 이렇게 노후불량주택 이렇게 단독주택이면 단독은 연립이 쫙 있었으면 싹 철거하고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 다시 쫙 지어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입주시키려 하니 주민들이 입주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입주가 안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권리가의 마일에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다? 10억이라. 무슨 수로 입주합니까? 기존에 있던 연세 드신 분들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 2억인데 그분들한테 자 분양권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얼마? 10억. 얼마 내세요? 8억.
아, 평생 모은 게 2억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찌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기존에 살고 있는데 떠나가면 이분들은 떠나가서 정착할 때가 현재 있는 데보다 이 주거 환경이 좋을까 나쁠까요? 더 안 좋은 데로 가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만 계속 내모는 쫓아내는.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은 극단된 선택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는 이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게 그만하고 기존에 있는 거 지금 기존에 이렇게 지금 단독이나 연립이 있는데 노후 불량하다. 기반 시설이 정비가 안 되고 뭐 건물은 쓰러져 간다. 그러면 일단은 정부 주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국가 지자체가 주도를 해가지고 기반시설 정비 다시 해드릴 테니까 국민 여러분 도로 우리가 공원 주차장 조성은 국가나 지자체가 할 테니까 국민들은 자기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합시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도시정비법에서 다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배웁니까?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특히 이슈가 되겠네. 조합. 내가 조합에 냈을 때 재개발할 때 내가 주택을 갖다 5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5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주택을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설명을 해야 되요 그분들한테 투자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야 이게 중개로 연결이 되고 그래야 내 수입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제대로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고 해보자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조합에 대해서 그럼 관리처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분양계획인데 관리처분 용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이 공부했던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게 시험으로만 가지 실무로 못 온다는 얘기요. 그럼 실무를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고 네 번째 이제 건축법이라는 법. 이 건축법에서 주로 무슨 내용 배웁니까 하면 먼저 건축물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29가지 있다. 이거부터 해야죠. 건축물 종류가 29가지인데 명칭이 뭔가? 명칭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개가 되겠습니까? 그거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이런 토지에다 건축물을 갖다 신도시에서 딱 지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딱 지었어요. 뭐로 지었는가? 업무용으로 4층 건물을 딱 지어놓고 4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건축주가 우리 중개업자한테 사장님 하나 분양 아니고 임대 내가 지금 임대하려고 지었으니까 이걸 갖다 세를 좀 맞춰주세요. 얼른 안 나가면은요 중개업자한테 좀 수수료 좀 더 준다 그러거든요. 외적으로 더 주겠다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더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마침 손님이 왔어요. 4층에다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학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건 업무용 건축물인데 학원을 갖다 거기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학원이 뭡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즉 150평 미만이면 이것은 2종 건생입니다. 근데 150평 이상이 되면 얘가 교육연구가 됩니다. 2종 건생하고 교육연구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업무용 학원으로 용도 변경, 업종 변경해야 돼요. 이런 절차, 이런 게 용도 변경 아닙니까?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막상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업무용을 학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다음 이제 건축 허가 받기 위한 절차 배우면서 허가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이상 중개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개업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이 투자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 땅 사가지고 여기다 이런 건물 짓는데 이거 허가받고 짓는 겁니까? 신고하고 짓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최소한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중의적인 게 대지입니다. 대지. 건축법이 말하는 대지 뭡니까? 건축하기 위한 땅이 대지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무슨 조건? 이런 게 배우죠?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시험 볼 때는 죽으라고 하면 가죠.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밖에 나오면요. 무슨 뜻이냐? 대지가 인접 도로보다 낮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 이 뜻입니다. 대지가 뭡니까? 건축하기 위한 땅이요. 건축하기 위한 땅은 도로보다 낮지 말이라는 얘기요. 그 말은 도로보다 낮으면 그 땅이 건축 못합니다 이런 얘기요.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이제 실무로 풀어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반드시 아니죠. 이 대지가 도로보다 낮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으면 낮아 괜찮다. 그 무슨 얘기냐? 원칙은 건축하는 땅은 도로보다는 높아야 되지만 예외로 도로보다 낮다 하더라도 물 빼는데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도로. 우리가 맹지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근데 이 땅이 맹지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설명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맹지는 막연히 돌에 접하지 않는 땅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돌에 접한 땅도 맹지가 있고 돌에 안 접했지만 맹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도로가 뭡니까? 도로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시험 위주로 배우거든요. 매칭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요. 실무로 풀어보자고요. 또 그런 내용들 또 특히 구시가지에서 우리가 중개하게 되면 이 건축업자들이 빌라 부지 많이 찾거든요. 빌라 부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갖다 중개하면 빌라를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최소한 업자가 와가지고 빌라 부지 찾아달라 그러면 자요. 얘들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자 내가 이 땅을 갖다 중개를 해야 되겠다. 뭐 한다고? 거기서 빌라를 짓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대지안에 공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이 건축선이죠. 건축선을 이렇게 띄웁니다. 건축 띄우고 인접지의 경계선 띄웁니다. 이렇게 띄워요. 띄워가지고 건축하겠을 때, 자 이게 이제 건물의 규모입니다. 건물의 규모. 그러면 자 이 건물의 규모가 최소한 이렇게 자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 미터인가? 최소한 예를 들어 이게 주택인데. 자, 가로가 예를 들어서 5m 나오고 세로 몇 m 나온다? 3m 나온다. 이거 주택으로 쓰겠습니까? 이런 땅 중개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얼마 정도 띄운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뭡니까?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에서 그런 내용 배운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래서 여기서 대지안의 공지라는 제도를 배우고 그리고 실무하게 되면 북도로라는 대지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북도로라는 이 말을 많이 쓸까? 왜 북쪽 방향의 도로를 선회하는가? 이런 내용들. 건축법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웠어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중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택법 아닙니까? 주택법에서는 주로 뭘 배웠냐 그러면 인기 좋은 뭐 도시 형성할 때 도생 앞으로 인기가 확 더 끌 게 뭡니까 하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법률 용어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일상 인터넷 기사 보게 되면 뭐 세대 구분형 부분 임대형 한 지붕 두 가지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그 되게 활성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도생도 배우고 세대 구분형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택법은 두 타겟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를 갖다가 어떻게 건설하는가? 건설은 절차. 건설했으면 공급받는 절차. 이 공급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 말 나오고 막 투기과열지구 나오고 전매제한 나오고 지금 앞으로 이제 전매제는 훨씬 이제 강화가 되는데 도대체 그 전매제는 어떻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내용들 여러분 공부 다 했습니다. 단지 시험 위주로 했습니다. 이거 실무로 이제 바꿔봅시다 한번. 또 여섯 번째 이제 농지법을 배우는데 이 토지하는 분들은 농지법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농업인이 되고 또 누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대원칙은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안 지으면 취득 못합니까? 농사 안 지으면 농업인이 안 됩니까? 되거든요. 원래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거든요. 근데 1000제곱미터면 쉽게 말해 3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내가 사야 됩니까? 돈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없으면 임차해서 농사져도 농업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개념을 알고 그런 농업인들이 이제 농업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주말 농장이 있다는데 300평까지 그런 경우 좀 예외적인 거. 또 뭐 영농요건 분리농지 뭐 한계농지 해가지고 그런 땅은 농사 안 줘도 된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뭐 농지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던데요. 경매로 내가 농지 받으려고 하니까 농지증 못 받아서 막 경락되고 몰수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던데요. 그 농지증은 무엇인지, 또 내가 농지 사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냥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살 때는 농사 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딱 사고 난 상태에서는 그냥 방치했거든요. 왜? 나는 원래 투자, 사실은 투기인데 말은 투자죠. 그 목적 사니까는 어떻게 귀신같이 그 시장 군수가 알고 나한테 이 농지 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 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들고 와서 중개사무소 가지고 사장님 이거 파라고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응책을 뭐라고 알려줄 건가? 그게 농지 처분이죠.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과정에서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런 말 안 쓰죠. 쓰지 말라고 그러죠.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이런 얘기하는데 시험만 끝나고 밖에 실무하다가 꼭 저한테 전화한다. 교수님 있잖아요. 절대농지가 어쩌겠다고. 절대농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은 절대농지라는 말을 써야 되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농업진흥지역과 절대농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농지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어요. 과연 이 농지에서 전원주택이 될까 안 될까요? 농지를 전용해야 되겠죠? 전용하는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농지 전용할 때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뭡니까? 농지 보전부담금 계산할 줄 알아야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배웠지 실무하게 되면 전부 다 쓰는 내용들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실무 위주로 대부분 공법 강의하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실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위주로. 왜? 그분들은 목적이 시험이니까. 당장 시험에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사실은 시험이나 실무랑 똑같은 건데 밖에 나오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이게 실무로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서 연결을 못하니까 연결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이 전문가가 전하는 부동산 실무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업 처음 하고자 하는 분들, 또 내가 중개업 한 지는 오래됐지만 토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 또 대한민국은 전부 다 여유만 있으면 전부 다 부동산 투자하나요?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남 얘기만 듣지 않고 내가 직접 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 책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든 중개를 하든 합시다는 얘기요.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여유가 되시면 구입해서 뭐 여유 되나마나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가격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까 기회 되면 제가 말하는 여유는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시간적 여유만 된다 그러면 구입해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읽어만 봤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 들으면 훨씬 내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책이니까 이 책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